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6월이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벌써 6월 30일 말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요, 좀 위치상 북극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굉장히 길고요, 여름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름이라 해봤자 한 2달 정도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정도만 반짝 날씨가 좋고요. 벌써 한 8월 정도만 돼도 여름이 끝나가는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여름이 반 정도 지나갔구나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지금부터라도 한 반 정도 남아있는 여름철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겠다. 좀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여름이 길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존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이번 여름철 계획 잘 세우셔서 영원히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월의 마지막 날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려면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의 현황을 보시면요. S&P 500이 0.1% 정도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41% 플러스, 나스닥이 0.1% 올라갔습니다. 러셀 2000만 한 1.47%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었나 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다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드의 의장이 등장했던 하나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자, 작은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ECB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ECB가 뭐냐면요.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의 약자입니다. 그 유럽 연합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포럼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이 이제 참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롬 의장께서 어떠한 발언을 했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좀 뉴스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의 그 미국 주식 뉴스는 조금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 봤는데 오늘 페드의 그 의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경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연준 의장의 횡보를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리세션을 대비해보는 리세션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떠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오늘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등장을 했던 미국의 파월 의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보시면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내용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파월 의장이 vow를 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 vow가 뭐냐면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약을 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자,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고야 말겠다라고 서약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과연 어떠한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재미있는 제목이 나왔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번에 바울을 했다. 어떤 서약을 했다. 맹세를 했다.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요. 자, 우리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좀 지배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저 오버 더 롱텀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위험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위험인지 살펴봐야겠죠. 자, multiplicity of shocks니까 자, 쇼크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건 괜찮은데 여러 번에 걸쳐서 쇼크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트랜지션, 옮겨갈 수 있다. 자, 어디로 옮겨가냐면 higher inflation regime으로 간다. 자, 레짐이 뭐냐면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 시대가 고착이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저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걱정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요 거기에 익숙해지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제부터는 높아지는가?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잡은 자, 연준에서 해야 될 가장 커다란 일은
말 그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연준의 임무를 얘기하는 거죠. 연준의 임무는 문자 그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막아낼 것이다. will이 사용됐잖아요. 이 얘기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트랜지션은 이제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low inflation environment, 즉 저인플레이션의 환경이 고인플레이션의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태평성대인데 그것을 포기하겠는가? 따라서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커다랗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은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포럼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럽 연합의 그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 포럼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터프한 톡을 이어나갔다. 터프한 톡이니까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40년 이상 지속되면서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들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까운 그 미래를 살펴보면요. 페드에서는 계속해서 설립을 하고 있는데 멀티플 레이트 하이크스니까 계속해서 그 기준금리를 올려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파월이 의장이 생각할 때는요,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우리가 한국말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요, 그들이 인트렌치드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를 나중에 잡기가 너무나 어려졌죠. 왜냐면 계속해서 혼자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나중에 미래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높다면 사람들이 뭐를 사고 싶어도 잠깐 주춤하죠. 왜냐면 내일 모레 가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나 물가가 비싸졌지만 만약에 한 달을 기다려도 6개월을 기다려도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면 그냥 오늘 사고 말죠.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앞당겨서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됩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꼭 피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서베이 결과를 보면요,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의 측정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그런 지수인데요. 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대학교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연준에서 이번에 벤치마크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One Year Inflation Expectations,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월 달에 5.4%, 그리고 5월 달에 5.3, 그리고 6월 달에도 5.3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5.4, 5.4, 5.3, 5.3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게 형성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준비가 돼 있냐면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이러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서가 있죠.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해내고 싶어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굉장히 좀 확신에 차 있다. 나는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죠. 자, 직접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충실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도구는 이제 정책이죠. 모든 정책을 다 활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야 말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을 좀 둔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형태는 뭐냐면 이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성장을 둔화시키더라도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게, 이 마이너스가 바로 리세션이잖아요. 따라서 리세션에 빠지는 일이 없이 경기를 둔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물론 거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나치게 가서 이 경기 둔화가 결국 마이너스까지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 리스크를 인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동의할 수 없냐면요, 이렇게 리세션의 리스크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리세션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실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연준 입장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죠. 경제를 어떻게 하면 침체시키지 않을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은 상태인데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두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상반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기준금리 같은 거를 올리면서 수요를 좀 감소시켜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 지금 연준의 계산인데, 문제는 이렇게 기준금리까지 올려가면서 긴축을 하면서 이 수요를 점점 줄이다 보면 이 수요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바로 리세션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줄이면서 성장률은 0% 이상으로, 따라서 리세션에 가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멈춰야 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 일단 파월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내가 잡을 것이다,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플레이션 반대쪽에 있는 리세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기사에는 잘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공유할 자막 영상이 있는데요, 이 자막 영상에서는 파월 의장이 과연 리세션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직접 한번 청취를 해 보시고요, 다시 기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방송 초반에 오늘 컨텐츠가 리세션 스페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세션 특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베어마켓에 들어가 있고 이 베어마켓이 언제쯤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리세션의 위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제 반등이 멀지 않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져든다면 아마도 이번 베어마켓은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 베어마켓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앞에 파월 의장이 지금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어쩌면 미국 경제를 리세션으로 좀 몰아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배경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놀랍지 않냐면요, 지금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다. 뭐를 꺼리고 있냐면, 현재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략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어닝의 리비전이다. 어닝 리비전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계속해서 수정을 하잖아요. 이 수정이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주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트레버 그린함이고요. 이분은 로얄 런던 에셋 매니지먼트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어닝의 리세션이 지금 오고 있다. 어닝 리세션이라는 것은 이제 어닝이 둔화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어닝이 계속해서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드디어 이제 하강 곡선을 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어닝 리세션은요, 안타깝게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한동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어닝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어닝은 두 번 다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랠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랠리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번 랠리가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몇 달 동안 한동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베어 마켓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에서도 비슷한 의견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역시 어닝의 변화 모습을 우리가 가까이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퀴티 마켓 주식 시장은요, 보통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어닝 리비전이 바닥을 찍기 한 2, 3주 전에 결국 주가가 바닥을 찍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은요, 이 멀티플이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처음에 하락을 할 때 멀티플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제 실적이 두 번째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멀티플이 떨어진 이후에 두 번째 어닝의 실적, 어닝의 리비전이 떨어지고, 이 리비전이 거의 이제 바닥을 찍기 한 2, 3주 전이 돼야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어닝이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이 어닝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베어마켓의 중간 정도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반은 이 멀티플이 떨어지는 과정, 두 번째 반은 어닝이 떨어지는 과정인데, 이 두 번째 과정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모간 스탠리의 그레암 세커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을 강조해주고 있냐면요, S&P 500이 지난주에 바운스, 즉 잠깐 반등을 보였는데 이 반등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unusual하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원래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등이 일어나려면 보통은 이제 어닝이 좋아져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 처음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중간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 상승은 이 어닝이 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PE 레이쇼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닝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근심이 굉장히 가득한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지난주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증시가 반등했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의 금리가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현상 때문에 어떠한 그 기대가 생겼냐면,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터미널 레이트는 뭐냐면요, 터미널은 이제 버스가 도착하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디가 이제 상한선인가, 이거를 터미널 레이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지금 3.25%로 보는 사람도 있고 3.5%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2.5%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저절로 떨어지고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뭐 3%, 4%까지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절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한 2%까지만 올리다가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반짝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로어 어닝이 지금 도착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왜냐하면 7월 달부터는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입니다. 근데 그때가 하면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시작되는 어닝 시즌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베어 마켓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제2차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마이클 윌슨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커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까 등장했던 전문가 이름이죠.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커다란 지금 찬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가능성이냐면요, 이 경제 뉴스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뉴스가 계속 들려올 텐데 앞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이 우리한테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으로 한 2달 동안 그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좀 연준 의장의 그 태도를 좀 살펴봤잖아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뉴스가 우리를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프레셔, 그러니까 하강 프레셔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GDP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어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세션이 올 확률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 어닝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주식 시장이 지금까지는 멀티플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닝이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면 이제 멀티플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어닝이 10% 떨어지면 주가도 10%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어닝이 20% 떨어질 거라면 아마 주가도 20%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면 주가는 어닝 곱하기 멀티플이니까요.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과연 어닝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서는요, 그러면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을 한다면 그 의미는 지금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갈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 프로의 기사고요. 두 개의 굉장히 커다란 어닝의 트렌드가 발견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트렌드란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종합적인 그 에스티메이트 전망치죠. S&P 500의 어닝 전망을 보면요, 오히려 연초에 비해서 조금은 올라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면 지금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S&P 500의 어닝 수치는 올라갔다.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아직까지는 이 리세션을 그 어닝의 전망에다가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아직까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핏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올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까지 좀 순이익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좀 오일 컴퍼니, 그 석유 관련된 기업에서 엄청나게 순이익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월가에서는 지금 양가래로 갈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가 뭐냐면 리세션, 과연 연준은 우리를 리세션으로 몰고 갈 것인가, 몰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과연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리세션, 경착륙으로 갈 것인가. 이게 지금 두 개의 그 시나리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리세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결국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세션이 오게 되면요, 어닝, 즉 기업의 실적이죠. 이 실적은 보통 항상 디클라인한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니까 보통은 적어도 2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점은 조금 굉장히 충격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실적이 20%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20%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단순 계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자, 지금 현재 어닝의 익스펙테이션을 보면, 그러니까 어닝 익스펙테이션은 애널리스트들이 각 기업들의 어닝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를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2023년에는 10%가 더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리세션이 오면 원래는 실적이 20% 빠져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10% 올라갈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고 내년에도 또 10% 올라간다. 따라서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종떨어진 그런 어닝의 예상치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아직까지 리세션의 확률을 거의 주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리세션 없는 것으로 지금 주가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다 바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어닝의 총합, 전체적인 어닝의 총합을 보면 굉장히 좀 심하게 왜곡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가 나왔죠. 오일 컴퍼니 있잖아요. 이 오일 컴퍼니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닝이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닝이 좀 감소하고 있고 전망치가 좀 하락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S&P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일 기업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이 아직까지도 예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에너지 쪽에 어닝 실적을 우리가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실적의 예상치는 플러스 28.4%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의 그 전망치를 보면요, 무려 120.5%거든요. 따라서 뭐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전망치가 완전히 급상승을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그 각 기업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올 말이 됐을 때 각 기업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냐면 한 엑선 모빌은 순이익이 92% 성장,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313%, 쉐브론이 109%고요. 코노코 필립스가 150%, EOG가 93%나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 순이익이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성장률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P를 보면 오히려 좀 올라가는가, 작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좋은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왜곡이 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섹터를 보면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우리가 보통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죠. 경기를 안 타는 건 필수 소비재, 이거 경기를 타는 것은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잖아요. 임의 소비재의 2022년 어닝의 전망치를 보면 1월 1일에는요 28.5% 정도 작년 대비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줄었죠. 지금 보면 3.2%까지 어닝의 예상치가 감소한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넷플릭스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게 있는 섹터잖아요. 이쪽에 2022년 어닝의 전망치 역시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 6.9%였는데 지금 보면요 오히려 마이너스 4.6%로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닝 그 예상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플러스 6.9에서 마이너스 4.6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가의 반영이 아직 완전히 안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요 두 개의 가장 커다란 하락된 섹터다. S&P 500이 총 11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섹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임의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각각 30%, 28%나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고요. 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하죠. 자, 과연 연준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과연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리세션으로 빠져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자, 트루이스트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키스 러너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칩 마켓 전략가라고 써있죠. 자, 굉장히 좀 설명을 잘 해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어닝이라는 것은, 어닝은요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잘 지켜내고 있다. 따라서 어닝의 실적이 그 예상치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견디고 있고 섹터별로 가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왜냐면 뭐 많이 떨어져야 봤자 임의 소비재 그리고 이제 서비스,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도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마이너스 20%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시장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 이 어닝 실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가 떨어질 때 두 개의 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파트는, 시장이 떨어지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리셋되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나 좀 올라가 있었던, 과평가되었던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마켓이 떨어지는 것이 이 하락장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는 어닝 실적이 감소하면서 실적의 저하로 인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실적입니다.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작년 대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를 우리가 좀 유심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벤 스나이더라는 전문가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의 벤 스나이더에 따르면요, 자, 인베스터들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어디에 관심을 주고 있냐면 리세션이 가능할 것인가, 리세션이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요 아직까지 이 리세션이 오게 될 때 어닝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리세션의 확률이 반반이라 그러면 적어도 반 정도는 어닝 실적이 떨어질 것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스나이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레비뉴가 전혀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마진이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줄었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2023년 EPS의 성장은 지금 10%가 예상이 돼 있는데 아마 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레비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23년이고요. 2022년도 지금 어닝이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치가 지켜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소프트 랜딩이 될 것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무산되고 경착륙을 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간다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드릴 순서인데요. 앞에서 잠깐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막 영상에는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고야 말겠다라고 맹세를 한 파월 의장이 우리 투자자들을 리세션으로 끌고 들어가게 될 건지 아니면 미국 경제는 과연 리세션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을 해낼 수 있을지 그의 발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녹화하면서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가 만만한 과정은 아니구나. 어려운 과정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정말로 어닝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종목인가, 정말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Can the U.S. economy actually deal with, a possible onslaught of interest rate hikes? So the U.S. economy is actually in pretty strong shape. So if you look back a year, the U.S. economy grew more than 5.5%. It was really the big reopening year. Mm-hmm. And so we had expected this year to be that growth would moderate to a more sustainable path. We also, of course, are raising interest rates, and the aim of that is to slow growth down so that supply will have a chance to catch up. We hope that growth can still remain positive. But if you look at the strength of the economy, households are in very strong financial shape. They've still got a lot of excess savings from forced saving from not being able to travel and things like that, and also from fiscal transfers. So households are overall, not every household, and not the ones at the lower end of the income spectrum, but overall in strong shape. The same thing is true of businesses. Very, very low rates of default and things like that. Lots of cash on the balance sheet. The labor market is tremendously strong, still averaging very, very high job growth per month. So overall, the U.S. economy is well positioned to withstand tighter monetary policy, we think. But is it automatically a trade-off between fighting inflation or taking care of the economy? And how far are you willing to go with interest rate hikes? So I guess I'd say it this way. Our aim is to have growth moderate. It's sort of a necessary adjustment that needs to happen so that, again, supply can catch up. It could be supply of workers. It could be time for the supply chains to improve. So the sense of that is that if we can get right now, supply and demand are really out of balance in many parts of the U.S. economy, labor market being a big example of that. We need to get them better in balance so that inflation can come down. And that's the aim of what we're doing. Now, we don't have precision tools. Obviously, monetary policy, famously a blunt tool. That is our aim. That is our intention. We think that there are pathways for us to achieve that, to achieve the path back to 2% inflation while still sustaining a strong labor market. We believe we can do that. That is our aim. Mm-hmm. There's no guarantee that we can do that. It's obviously something that's going to be quite challenging, and I would also say that the events of the last few months have made it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Thinking there particularly of the war in Ukraine, which has added tremendously to inflationary pressures around food and energy commodities and agricultural chemicals and industrial chemicals and things like that. So it's gotten harder. The pathways have gotten narrower. Nonetheless, that is our aim, and we believe that there are pathways to achieve that.